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높은 벼슬아치들이 모여 사는 한양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들 사이에 유난히 담이 높고 그늘이 짙은 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곳은 바로 윤영의정의 댁이었지요.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겨울밤, 그 큰 집에서도 가장 구석지고 외딴 별채의 작은 창으로 희미한 등잔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먹과 종이 그리고 아직 채마르지 않은 그림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사람의 온기는 희미했습니다. 창호지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처럼 애처롭게 들려왔. 멀리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는 달리 이곳은 물이라도 끼얹은 듯 고요했지요. 방의 주인인 수민 아가씨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춤추듯 내려와 마당의 마른 나뭇가지를 덮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던 얇은 너울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왼쪽 뺨을 길게 가로지르는 희고 도드라진 상처 자국이 달빛 없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상처는 몇 해 전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영의정의 딸이라는 이름뿐인 신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그림자처럼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언제나 쌉싸름한 탕약 냄새와 먹물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그녀는 붓을 잡을 때만 잠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붓을 쥔 손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지요. 그날따라 사랑채가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는 젊은 무관들과 중요한 손님들을 모아 잔치를 연 모양이었습니다. 수미는 저녁상을 물리고 시중드는 아이에게 바느질감을 맡긴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오가는 대화 소리가 날카롭게 그녀의 귀에 밝혔습니다. 역시 대감의 맏아드님은 활솜씨가 하늘을 찌르는구려 그럼. 따님은 어떻습니까? 규방에 계신 아가씨의 솜씨도 궁금합니다만 낯선 사내의 호기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수미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추한 것을 어찌 귀한 손님께 보이겠습니까? 제 딸아이는 몸이 약하여 방에서 홀로 조용히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말에는 어떠한 따스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부끄러운 것이라는 속뜻을 수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탕약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지만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가, 이 약이라도 따뜻할 때 들거라. 탕약에서 피어오르는 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팔자라면 그저 순응하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한 길이니라. 너무 애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위로는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미는 대답 대신 탕약을 받아 한숨에 삼켰습니다. 쓴맛이 혀뿌리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탕약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붓을 집어 들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그녀는 방금 창밖에서 본 눈 속에서 홀로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 한 송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지만 붓끝은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평생 드나들일 없던 아버지의 사랑방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차가웠습니다. 별채에서 안채를 거쳐 사랑방에 이르는 동안 마주치는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체감이 그녀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수민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수민은 너울을 더 깊이 눌렀었지만 옷깃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보다 사람들의 그 시선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사랑방 문이 열리고 묵직한 묵향기와 함께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윤영희정은 딸이 방 안에 들어섰음에도 한참 동안이나 손에 든 글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수미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연 아버지의 목소리는 벽에 걸린 칼처럼 서늘했습니다. 내 갈 곳을 정했. 수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말하는 갈 곳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멀리 남쪽 고을에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있다. 나이는 지긋하지만 가세가 튼튼하고 손이 큰 양반이지.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얼굴을 보지 않 마치 나라의 큰일을 논하듯 무심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너를 보내기로 했. 수미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버지는 가장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물론 정실 부인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수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울 속에서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저 그분의 시중을 들고 말동무나 해드리는 그런 자리다. 알겠느냐. 그것은 첩이라는 말보다 더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영의정이 자신의 딸을 늙은 관리의 놀이개로 바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수민이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네가 그 흉한 상처 자국을 달고서 이 집안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는 내게 실망을 안기지 말거라. 그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수민의 가슴에 깊이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쫓겨나듯 사랑방을 나와 비틀거리며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마치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수민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늙은 관찰사의 첩, 그 끔찍한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붓을 잡았지만 손이 떨려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기신 낡은 옥비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체온이 남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수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짐승처럼 팔려가 사느니 차라리 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미는 가장 두꺼운 겹치마와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모아두었던 약간의 엽전과 옥비녀를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눈 속의 동백꽃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눈물을 닦 늦은 밤 하인들의 눈을 피해 별채의 작은 쪽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눈보라는 그녀의 흔적을 순식간에 지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거대한 기와집에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길을 무작정 걸었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미끄럽 양반 아가씨의 걸음으로는 얼마 가지 못해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녀는 산기슭의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숲속은 더 춥고 어두웠습니다. 다른 감각이 없어졌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큰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품속에 옥비녀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눈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미는 희미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쌉싸름한 탕약 냄새도 답답한 묵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구수한 장작 타는 냄새와 짭조름하고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높은 대들보와 화려한 단청이 아니라 손에 닿을 듯 낮은 흙빛 천장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좁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방 안이 보였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불씨가 타닥거리며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옆 작은 상에서는 웬 사내가 등잔불에 의지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사내가 책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낡고 빛바랜 무명옷을 입은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수미는 자신도 모르게 이불을 끌어당겨 뺨에 상처 자국을 가렸습니다. 낯선 사내 앞에서 특히나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맨 얼굴을 보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녀의 상처를 본 것인지 못 본 것인지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호기심도 아닌 그저 따뜻하고 거짓 없는 미소였습니다. 깨어나셨소.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산기슭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투박한 사기 그릇에 담긴 무언가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틀 동안 꼬박잠만 잤으니 속이 놀랐을게요. 우선 이 뜨끈한 보리차라도 한 모금 마셔보시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의 구수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수미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사내의 얼굴을 그리고 그의 따뜻한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상기슭의 작은 초가집에서 두 사람의 겨울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두 사람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수미는 자신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갈 때 없어진 신세라 둘러대어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에게 잠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책이 쌓인 방 한쪽에서 집더미를 깔고 잘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부지런히 남의 집 책을 베껴주는 일, 필사을하여 쌀과 땔감을 구해왔고 수미는 그가 구해온 얼마 안 되는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수미는 민준이 밤늦도록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는 글 공부가 깊었으나 가난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아서 해진 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고 세종이를 사지 못해 붓을 들었다 놓기를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의 살림이 더 옹색해진 것만 같아 늘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며칠간 먹을 쌀을 구하러 읍내에 내려간 사이 홀로 방을 지키던 수미는 답답한 마음에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궁이에서 꺼내어 식혀둔 숯덩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숯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흙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붓을 잡지 못한 지 오래되어 손이 굳은 것 같았지만 숯이 흙벽에 닿는 순간 그녀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까맣고 거친 선이 흙벽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를 그녀는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솟아나는 매화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얇은 너울 뒤에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닌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붉은 매화였습니다. 저녁 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민주는 방문을 열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은 여느 때와 같은 어둠과 추위가 있었지만 흙벽만은 달랐습니다. 등잔불에 희미한 빛을 받은 흙벽 위에서 수십 송이의 매화가 금방이라도 붉은 꽃잎을 터뜨릴 듯 생생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수치로 그린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지의 굽이침과 꽃잎의 떨림 하나하나에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그림이 아니라 숫덩이로 피워낸 불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가 그렸소. 그는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치로 까맣게 변한 그녀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해가 저물녘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묶음과 먹, 그리고 분 몇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다음에 과거 시험, 과거를 보기 위해 몇 년 동안 푼푼히 모아온 돈을 전부 털어 산 것이었습니다. 수미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민주는 붓과 종이를 그녀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재능은 저 차가운 흙벽이나 숫덩이 속에 묻혀서는 아니 되오. 종이 위에 그대의 마음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오. 수민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흉한 상처가 아니라 재능이라는 말을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던 산수 하나 사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렸습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용맹한 호랑이를 그렸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활짝 핀 모란꽃을 그렸습니다. 자식을 바라는 이들을 위해 잉어가 뛰어노는 그림을 그렸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북이와 학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양반들의 고상한 그림이 아니라 춥고 배고픈 보통 사람들이 꾸는 소박한 꿈을 담은 그림 민화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그 옆에 자신의 힘찬 글씨로 희망을 담은 시 한 수를 적어 넣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그림들을 잔뜩 들고 시끌벅적한 장터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선비와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그늘이 져 보이는 여인이 파는 그림에 누가 눈길을 주겠습니까? 그림 사려복을 부르는 그림이요. 민준이 낯선 장사꾼처럼 목청을 높였지만 사람들은 힐끗 보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수미는 다시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는 물고기 한 마리가 힘차게 폭포를 뛰어오르는 그림 등용문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그림 참으로 힘이 넘치는구먼. 꼭 우리 손주 녀석 같.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엽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도 이 그림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 사가야겠네. 첫 번째 그림이 팔렸습니다. 이어서 장터 입구에서 주막을 하는 주인이 험상궂은 호랑이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허허, 이놈 참 물건일세. 가게에 걸어두면 나쁜 손님들은 얼씬도 못하겠구먼. 호랑이 그림도 팔려나갔습니다. 수민의 그림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글씨에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굳건함이 있었습니다. 날 이후 두 사람의 그림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그림을 복그림이라 불렀습니다. 그림을 사간 집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 사람의 초가집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토록 원하던
새 책들을 마음껏 사들일 수 있어 수미는 따뜻한 겨울옷과 비단실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수민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느덧 민준 앞에서 뺨의 상처를 가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민준의 따뜻한 미소와 자신의 그림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세상 그 어떤 약보다도 강한 치유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수도 한양에는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차가운 바람을 타고 험한 산길을 넘어 민준과 수민이 사는 작은 초가집까지도 날아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한 보부상이 보찜을 풀며 떠들썩하게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들었는가? 남쪽 고을에 그 60만 톤 관찰사가 글쎄 하루아침에 옥에 갇혔다지. 사람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 관찰사는 바로 수민이 시집갈 뻔했 윤영희정과 손을 잡고 있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임금님의 귀에까지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누군가가 글 대신 그림으로 가득 채운 만인소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만인소에는 굶주려 배가 등에 붙은 아이들의 모습, 얼어 죽은 노인의 곁에서 울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쪽에는 배가 터질 듯 부른 관리들이 기생을 끼고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요. 그림 한 장 한 장마다 뼈를 때리는 듯한 짧은 글귀가 함께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그림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임금님께서 그 자리에서 진노하셨다네. 그림 속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튀어나와 관리를 물어 죽일 것 같아 그림 속 모라는 피눈물을 흘리는 듯 붉었다지. 보부상은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민준과 수미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만인소가 바로 지난 겨울 두 사람이 쌀과 종이를 바꿔가며 밤새도록 그렸던 바로 그 그림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노한 임금님은 즉시 암행어사를 파견했습니다. 관찰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밝혀져 창고에 쌓아두었던 쌀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손을 잡았던 자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윤영희정의 세도도 그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 역시 부정한 관찰사와 재물을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 모든 벼슬을 빼앗기고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수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아궁이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묵은재를 털어내듯 긴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기슭의 초가집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수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혹독한 눈보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과 수민이 처음 만났던 숲속 나무들은 저마다 연두빛 새순을 틔웠고 마당가에는 붉은 매화가 활짝 피어 향기를 흩뿌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판 그림으로 모은 돈은 제법 많았습니다. 민주는 쓰러져 가던 초가집을 고쳐 튼튼한 집을 세웠 그 옆에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작은 서재 사랑방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의 작은 집 마당에서 조촐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붉은 비단옷이나 화려한 족두리는 없었습니다. 수미는 자신이 직접 짠 고운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었 민준 역시 가장 깨끗한 선비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하객이라고는 장터에서 그림을 사갔던 주막 주인과 손주에게 줄 잉어 그림을 사갔던 꼬부랑 할머니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전부였습니다. 수미는 얇은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여전히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봄햇살 아래 그것은 더 이상 흉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겪어낸 긴 겨울을 증명하는
하나의 무늬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구해왔던 그날 밤처럼, 흙벽에 그려진 매화를 보았던 그날처럼 따뜻하고 거짓없는 미소였습니다. 수민도 마주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영의정의 딸이라는 굴레를 자신을 가두었던 그 높고 차가운 담장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원해준 저 미소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새로 지은 집 처마 밑에 나란히 섰습니다. 민준이 족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수민이 오늘 아침에 완성한 그림이었습니다. 맑은 연못 위에서 한 쌍의 원앙원앙이 다정하게 헤엄치는 그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그림을 서재에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그림 속 원앙과 그림을 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높은 벼슬아치들이 모여 사는 한양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들 사이에 유난히 담이 높고 그늘이 짙은 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곳은 바로 윤영의정의 댁이었지요.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겨울밤, 그 큰 집에서도 가장 구석지고 외딴 별채의 작은 창으로 희미한 등잔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먹과 종이 그리고 아직 채마르지 않은 그림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사람의 온기는 희미했습니다. 창호지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처럼 애처롭게 들려왔. 멀리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는 달리 이곳은 물이라도 끼얹은 듯 고요했지요. 방의 주인인 수민 아가씨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춤추듯 내려와 마당의 마른 나뭇가지를 덮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던 얇은 너울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왼쪽 뺨을 길게 가로지르는 희고 도드라진 상처 자국이 달빛 없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상처는 몇 해 전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영의정의 딸이라는 이름뿐인 신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그림자처럼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언제나 쌉싸름한 탕약 냄새와 먹물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그녀는 붓을 잡을 때만 잠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붓을 쥔 손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지요. 그날따라 사랑채가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는 젊은 무관들과 중요한 손님들을 모아 잔치를 연 모양이었습니다. 수미는 저녁상을 물리고 시중드는 아이에게 바느질감을 맡긴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오가는 대화 소리가 날카롭게 그녀의 귀에 밝혔습니다. 역시 대감의 맏아드님은 활솜씨가 하늘을 찌르는구려 그럼. 따님은 어떻습니까? 규방에 계신 아가씨의 솜씨도 궁금합니다만 낯선 사내의 호기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수미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추한 것을 어찌 귀한 손님께 보이겠습니까? 제 딸아이는 몸이 약하여 방에서 홀로 조용히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말에는 어떠한 따스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부끄러운 것이라는 속뜻을 수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탕약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지만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가, 이 약이라도 따뜻할 때 들거라. 탕약에서 피어오르는 쓴 냄새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팔자라면 그저 순응하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한 길이니라. 너무 애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위로는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미는 대답 대신 탕약을 받아 한숨에 삼켰습니다. 쓴맛이 혀뿌리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탕약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붓을 집어 들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그녀는 방금 창밖에서 본 눈 속에서 홀로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 한 송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지만 붓끝은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평생 드나들 없던 아버지의 사랑방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차가웠습니다. 별채에서 안채를 거쳐 사랑방에 이르는 동안 마주치는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체감이 그녀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수민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수민은 너울을 더 깊이 눌렀었지만 옷깃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보다 사람들의 그 시선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사랑방 문이 열리고 묵직한 묵향기와 함께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윤영희정은 딸이 방 안에 들어섰음에도 한참 동안이나 손에 든 글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수미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연 아버지의 목소리는 벽에 걸린 칼처럼 서늘했습니다. 내 갈 곳을 정했. 수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말하는 갈 곳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멀리 남쪽 고을에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있다. 나이는 지긋하지만 가세가 튼튼하고 손이 큰 양반이지.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마치 나라의 큰일을 논하듯 무심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너를 보내기로 했. 수미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버지는 가장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물론 정실 부인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수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울 속에서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저 그분의 시중을 들고 말동무나 해드리는 그런 자리다. 알겠느냐. 그것은 첩이라는 말보다 더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영의정이 자신의 딸을 늙은 관리의 놀이개로 바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수민이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네가 그 흉한 상처 자국을 달고서 이 집안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는 내게 실망을 안기지 말거라. 그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수민의 가슴에 깊이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쫓겨나듯 사랑방을 나와 비틀거리며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마치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수민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늙은 관찰사의 첩, 그 끔찍한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붓을 잡았지만 손이 떨려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기신 낡은 옥비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체온이 남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수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짐승처럼 팔려가 사느니 차라리 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미는 가장 두꺼운 겹치마와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모아두었던 약간의 엽전과 옥비녀를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눈 속의 동백꽃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눈물을 늦은 밤 하인들의 눈을 피해 별채의 작은 쪽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눈보라는 그녀의 흔적을 순식간에 지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거대한 기와집에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길을 무작정 걸었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양반 아가씨의 걸음으로는 얼마 가지 못해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녀는 산기슭의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숲속은 더 춥고 어두웠습니다. 다른 감각이 없어졌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큰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품속에 옥비녀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눈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미는 희미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쌉싸름한 탕약 냄새도 답답한 묵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구수한 장작 타는 냄새와 짭조름하고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높은 대들보와 화려한 단청이 아니라 손에 닿을 듯 낮은 흙빛 천장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좁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방 안이 보였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불씨가 타닥거리며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옆 작은 상에서는 웬 사내가 등잔불에 의지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사내가 책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낡고 빛바랜 무명옷을 입은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수미는 자신도 모르게 이불을 끌어당겨 뺨에 상처 자국을 가렸습니다. 낯선 사내 앞에서 특히나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맨 얼굴을 보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녀의 상처를 본 것인지 못 본 것인지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호기심도 아닌 그저 따뜻하고 거짓 없는 미소였습니다. 깨어나셨소.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산기슭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투박한 사기 그릇에 담긴 무언가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틀 동안 꼬박잠만 잤으니 속이 놀랐을게요. 우선 이 뜨끈한 보리차라도 한 모금 마셔보시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의 구수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수미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사내의 얼굴을 그리고 그의 따뜻한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상기슭의 작은 초가집에서 두 사람의 겨울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두 사람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수미는 자신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갈 때 없어진 신세라 둘러대어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에게 잠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책이 쌓인 방 한쪽에서 집더미를 깔고 잘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부지런히 남의 집 책을 베껴주는 일, 필사을하여 쌀과 땔감을 구해왔고 수미는 그가 구해온 얼마 안 되는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수미는 민준이 밤늦도록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는 글 공부가 깊었으나 가난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아서 해진 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 새 종이를 사지 못해 붓을 들었다 놓기를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의 살림이 더 옹색해진 것만 같아 늘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며칠간 먹을 쌀을 구하러 읍내에 내려간 사이 홀로 방을 지키던 수민은 답답한 마음에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궁이에서 꺼내어 식혀둔 숯덩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숯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흙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붓을 잡지 못한 지 오래되어 손이 굳은 것 같았지만 숯이 흙벽에 닿는 순간 그녀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까맣고 거친 선이 흙벽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를. 그녀는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솟아나는 매화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얇은 너울 뒤에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닌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붉은 매화였습니다. 저녁 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민주는 방문을 열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은 여느 때와 같은 어둠과 추위가 있었지만 흙벽만은 달랐습니다. 등잔불에 희미한 빛을 받은 흙벽 위에서 수십 송이의 매화가 금방이라도 붉은 꽃잎을 터뜨릴 듯 생생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수치로 그린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지의 굽이침과 꽃잎의 떨림 하나하나에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그림이 아니라 숯덩이로 피워낸 불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가 그렸소. 그는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치로 까맣게 변한 그녀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해가 저물 녘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묶음과 먹, 그리고 붓 몇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다음에 과거 시험, 과거를 보기 위해 몇 년 동안 푼푼히 모아온 돈을 전부 털어 산 것이었습니다. 수미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민주는 붓과 종이를 그녀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재능은 저 차가운 흙벽이나 숯덩이 속에 묻혀서는 아니 되오. 종이 위에 그대의 마음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오. 수민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흉한 상처가 아니라 재능이라는 말을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던 산수 하나 사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렸습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용맹한 호랑이를 그렸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활짝 핀 모란 꽃을 그렸습니다. 자식을 바라는 이들을 위해 잉어가 뛰어노는 그림을 그렸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북이와 학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양반들의 고상한 그림이 아니라 춥고 배고픈 보통 사람들이 꾸는 소박한 꿈을 담은 그림 민화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그 옆에 자신의 힘찬 글씨로 희망을 담은 시 한 수를 적어 넣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그림들을 잔뜩 들고 시끌벅적한 장터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선비와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그늘이 져 보이는 여인이 파는 그림에 누가 눈길을 주겠습니까? 그림 사려복을 부르는 그림이요. 민준이 낯선 장사꾼처럼 목청을 높였지만 사람들은 힐끗 보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수미는 다시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는 물고기 한 마리가 힘차게 폭포를 뛰어오르는
그림 등용문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그림, 참으로 힘이 넘치는구먼. 꼭 우리 손주 녀석 같.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엽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도 이 그림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 사가야겠네. 첫 번째 그림이 팔렸습니다. 이어서 장터 입구에서 주막을 하는 주인이 험상궂은 호랑이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허허, 이놈 참 물건일세. 가게에 걸어두면 나쁜 손님들은 얼씬도 못하겠구먼. 호랑이 그림도 팔려나갔습니다. 수민의 그림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글씨에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굳건함이 있었습니다. 날 이후 두 사람의 그림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그림을 복 그림이라 불렀습니다. 그림을 사간 집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 사람의 초가집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토록 원하던 새 책들을 마음껏 사들일 수 있어 수미는 따뜻한 겨울옷과 비단실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수민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느덧 민준 앞에서 뺨의 상처를 가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민준의 따뜻한 미소와 자신의 그림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세상 그 어떤 약보다도 강한 치유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수도 한양에는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차가운 바람을 타고 험한 산길을 넘어 민준과 수민이 사는 작은 초가집까지도 날아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한 보부상이 보찜을 풀며 떠들썩하게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들었는가? 남쪽 고을에 그 60만 톤 관찰사가 글쎄 하루아침에 옥에 갇혔다지. 사람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 관찰사는 바로 수민이 시집갈 뻔했 윤영희정과 손을 잡고 있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임금님의 귀에까지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누군가가 글 대신 그림으로 가득 채운 만인소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만인소에는 굶주려 배가 등에 붙은 아이들의 모습, 얼어 죽은 노인의 곁에서 울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쪽에는 배가 터질 듯 부른 관리들이 기생을 끼고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요. 그림 한 장 한 장마다 뼈를 때리는 듯한 짧은 글귀가 함께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그림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임금님께서 그 자리에서 진노하셨다네. 그림 속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튀어나와 관리를 물어 죽일 것 같아 그림 속 모라는 피눈물을 흘리는 듯 붉었다지. 보부상은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민준과 수미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만인소가 바로 지난 겨울 두 사람이 쌀과 종이를 바꿔가며 밤새도록 그렸던 바로 그 그림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노한 임금님은 즉시 암행어사를 파견했습니다. 관찰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밝혀져 창고에 쌓아두었던 쌀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손을 잡았던 자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윤영희정의 세도도 그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 역시 부정한 관찰사와 재물을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 모든 벼슬을 빼앗기고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수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아궁이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묵은재를 털어내듯 긴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기슭의 초가집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수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혹독한 눈보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과 수민이 처음 만났던 숲속 나무들은 저마다 연두빛 새순을 틔웠고 마당가에는 붉은 매화가 활짝 피어 향기를 흩뿌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판 그림으로 모은 돈은 제법 많았습니다. 민주는 쓰러져 가던 초가집을 고쳐 튼튼한 집을 세웠고 그 옆에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작은 서재 사랑방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의 작은 집 마당에서 조촐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붉은 비단옷이나 화려한 족두리는 없었습니다. 수미는 자신이 직접 짠 고운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민준 역시 가장 깨끗한 선비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하객이라고는 장터에서 그림을 사갔던 주막 주인과 손주에게 줄 잉어 그림을 사갔던 꼬부랑 할머니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전부였습니다. 수미는 얇은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여전히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봄햇살 아래 그것은 더 이상 흉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겪어낸 긴 겨울을 증명하는 하나의 무늬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구해왔던 그날 밤처럼 흙벽에 그려진 매화를 보았던 그날처럼 따뜻하고 거짓없는 미소였습니다. 수민도 마주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영의정의 딸이라는 굴레를 잊었고 자신을 가두었던 그 높고 차가운 담장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원해준 저 미소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새로 지은 집 처마 밑에 나란히 섰습니다. 민준이 족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수민이 오늘 아침에 완성한 그림이었습니다. 맑은 연못 위에서 한 쌍의 원앙원앙이 다정하게 헤엄치는 그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그림을 서재에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그림 속 원앙과 그림을 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높은 벼슬아치들이 모여 사는 한양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들 사이에 유난히 담이 높고 그늘이 짙은 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곳은 바로 윤영의정의 댁이었지요.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겨울밤 그 큰 집에서도 가장 구석지고 외딴 별채의 작은 창으로 희미한 등잔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먹과 종이 그리고 아직 채마르지 않은 그림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사람의 온기는 희미했습니다. 창호지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처럼 애처롭게 들려왔. 멀리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는 달리 이곳은 물이라도 끼얹은 듯 고요했지요. 방의 주인인 수민 아가씨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춤추듯 내려와 마당의 마른 나뭇가지를 덮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던 얇은 너울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왼쪽 뺨을 길게 가로지르는 희고 도드라진 상처 자국이 달빛 없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상처는 몇 해 전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영의정의 딸이라는 이름뿐인 신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그림자처럼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언제나 쌉싸름한 탕약 냄새와 먹물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그녀는 붓을 잡을 때만 잠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붓을 쥔 손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지요. 그날따라 사랑채가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는 젊은 무관들과 중요한 손님들을 모아 잔치를 연 모양이었습니다. 수미는 저녁상을 물리고 시중드는 아이에게 바느질감을 맡긴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오가는 대화 소리가 날카롭게 그녀의 귀에 밝혔습니다. 역시 대감의 맏아드님은 활솜씨가 하늘을 찌르는구려 그럼. 따님은 어떻습니까? 규방에 계신 아가씨의 솜씨도 궁금합니다만 낯선 사내의 호기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수미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추한 것을 어찌 귀한 손님께 보이겠습니까? 제 딸아이는 몸이 약하여 방에서 홀로 조용히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말에는 어떠한 따스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부끄러운 것이라는 속뜻을 수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탕약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지만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가, 이 약이라도 따뜻할 때 들거라. 탕약에서 피어오르는 쓴 냄새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팔자라면 그저 순응하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한 길이니라. 너무 애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위로는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미는 대답 대신 탕약을 받아 한숨에 삼켰습니다. 쓴맛이 혀뿌리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탕약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붓을 집어 들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그녀는 방금 창밖에서 본 눈 속에서 홀로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 한 송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지만 붓끝은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평생 드나들일 없던 아버지의 사랑방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차가웠습니다. 결체에서 안채를 거쳐 사랑방에 이르는 동안 마주치는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체감이 그녀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수민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수민은 너울을 더 깊이 눌렀었지만 옷깃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보다 사람들의 그 시선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사랑방 문이 열리고 묵직한 묵향기와 함께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윤영희정은 딸이 방 안에 들어섰음에도 한참 동안이나 손에 든 글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수미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연 아버지의 목소리는 벽에 걸린 칼처럼 서늘했습니다. 내 갈 곳을 정했. 수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말하는 갈 곳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멀리 남쪽 고을에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있다. 나이는 지긋하지만 가세가 튼튼하고 손이 큰 양반이지.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얼굴을 보지 않 마치 나라의 큰일을 논하듯 무심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너를 보내기로 했. 수미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버지는 가장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물론 정실 부인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수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울 속에서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저 그분의 시중을 들고 말동무나 해드리는 그런 자리다. 알겠느냐? 그것은
첩이라는 말보다 더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영의정이 자신의 딸을 늙은 관리의 놀이개로 바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수민이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네가 그 흉한 상처 자국을 달고서 이 집안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는 내게 실망을 안기지 말거라. 그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수민의 가슴에 깊이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쫓겨나듯 사랑방을 나와 비틀거리며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마치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수민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늙은 관찰사의 첩, 그 끔찍한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붓을 잡았지만 손이 떨려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기신 낡은 옥비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체온이 남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수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짐승처럼 팔려가 사느니 차라리 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미는 가장 두꺼운 겹치마와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모아두었던 약간의 엽전과 옥비녀를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눈 속의 동백꽃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눈물을 늦은 밤 하인들의 눈을 피해 별채의 작은 쪽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눈보라는 그녀의 흔적을 순식간에 지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거대한 기와집에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길을 무작정 걸었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미끄럽 양반 아가씨의 걸음으로는 얼마 가지 못해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녀는 산기슭의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숲속은 더 춥고 어두웠습니다. 다른 감각이 없어졌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큰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품속에 옥비녀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눈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미는 희미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쌉싸름한 탕약 냄새도 답답한 묵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구수한 장작 타는 냄새와 짭조름하고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높은 대들보와 화려한 단청이 아니라 손에 닿을 듯 낮은 흙빛 천장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좁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방안이 보였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불씨가 타닥거리며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옆 작은 상에서는 웬 사내가 등잔불에 의지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사내가 책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낡고 빛바랜 무명옷을 입은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수미는 자신도 모르게 이불을 끌어당겨 뺨의 상처 자국을 가렸습니다. 낯선 사내 앞에서 특히나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맨 얼굴을 보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녀의 상처를 본 것인지 못 본 것인지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호기심도 아닌 그저 따뜻하고 거짓 없는 미소였습니다. 깨어나셨소.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산기슭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투박한 사기 그릇에 담긴 무언가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틀 동안 꼬박잠만 잤으니 속이 놀랐을게요. 우선 이 뜨끈한 보리차라도 한 모금 마셔보시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의 구수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수미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사내의 얼굴을 그리고 그의 따뜻한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상기슬게 작은 초가집에서 두 사람의 겨울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두 사람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수미는 자신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갈 때 없어진 신세라 둘러대어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에게 잠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책이 쌓인 방 한쪽에서 집더미를 깔고 잘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부지런히 남의 집 책을 베껴주는 일, 필사을하여 쌀과 땔감을 구해왔고 수미는 그가 구해온 얼마 안 되는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수미는 민준이 밤늦도록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는 글 공부가 깊었으나 가난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아서 해진 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고 세종이를 사지 못해 붓을 들었다 놓기를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의 살림이 더 옹색해진 것만 같아 늘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며칠간 먹을 쌀을 구하러 읍내에 내려간 사이 홀로 방을 지키던 수미는 답답한 마음에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궁이에서 꺼내어 식혀둔 숯덩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숯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흙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붓을 잡지 못한 지 오래되어 손이 굳은 것 같았지만 숯이 흙벽에 닿는 순간 그녀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까맣고 거친 선이 흙벽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를 그녀는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솟아나는 매화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얇은 너울 뒤에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닌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붉은 매화였습니다. 저녁 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민주는 방문을 열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은 여느 때와 같은 어둠과 추위가 있었지만 흙벽만은 달랐습니다. 등잔불에 희미한 빛을 받은 흙벽 위에서 수십 송이의 매화가 금방이라도 붉은 꽃잎을 터뜨릴 듯 생생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수치로 그린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지의 굽이침과 꽃잎의 떨림 하나하나에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그림이 아니라 숯덩이로 피워낸 불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가 그렸소. 그는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치로 까맣게 변한 그녀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해가 저물녘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묶음과 먹 그리고 붓 몇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다음에 과거 시험 과거를 보기 위해 몇 년 동안 푼푼히 모아온 돈을 전부 털어 산 것이었습니다. 수미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민주는 붓과 종이를 그녀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재능은 저 차가운 흙벽이나 숯덩이 속에 묻혀서는 아니 되오. 종이 위에 그대의 마음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오. 수민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흉한 상처가 아니라 재능이라는 말을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던 산수화나 사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렸습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용맹한 호랑이를 그렸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활짝 핀 모란꽃을 그렸습니다. 자식을 바라는 이들을 위해 잉어가 뛰어노는 그림을 그렸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북이와 학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양반들의 고상한 그림이 아니라 춥고 배고픈 보통 사람들이 꾸는 소박한 꿈을 담은 그림 민화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그 옆에 자신의 힘찬 글씨로 희망을 담은 시 한 수를 적어 넣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그림들을 잔뜩 들고 시끌벅적한 장터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선비와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그늘이 져 보이는 여인이 파는 그림에 누가 눈길을 주겠습니까? 그림 사려복을 부르는 그림이요. 민준이 낯선 장사꾼처럼 목청을 높였지만 사람들은 힐끗 보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수미는 다시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는 물고기 한 마리가 힘차게 폭포를 뛰어오르는 그림 등용문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그림 참으로 힘이 넘치는구먼. 꼭 우리 손주 녀석 같.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엽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도 이 그림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 사가야겠네. 첫 번째 그림이 팔렸습니다. 이어서 장터 입구에서 주막을 하는 주인이 험상궂은 호랑이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허허, 이놈 참 물건일세. 가게에 걸어두면 나쁜 손님들은 얼씬도 못하겠구먼. 호랑이 그림도 팔려나갔습니다. 수민의 그림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글씨에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굳건함이 있었습니다. 날 이후 두 사람의 그림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그림을 복그림이라 불렀습니다. 그림을 사간 집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 사람의 초가집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토록 원하던 새 책들을 마음껏 사들일 수 있었고 수미는 따뜻한 겨울옷과 비단실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수민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느덧 민준 앞에서 뺨의 상처를 가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민준의 따뜻한 미소와 자신의 그림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세상 그 어떤 약보다도 강한 치유제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수도 한양에는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차가운 바람을 타고 험한 산길을 넘어 민준과 수민이 사는 작은 초가집까지도 날아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한 보부상이 보찜을 풀며 떠들썩하게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들었는가? 남쪽 고을에 그 욕심 많던 관찰사가 글쎄 하루아침에 옥에 갇혔다지. 사람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 관찰사는 바로 수민이 시집갈 뻔했 윤영의정과 손을 잡고 있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임금님의 귀에까지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누군가가 글 대신 그림으로 가득 채운 만인소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만인소에는 굶주려 배가 등에 붙은 아이들의 모습, 얼어 죽은 노인의 곁에서 울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쪽에는 배가 터질 듯 부른 관리들이 기생을 끼고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요. 그림 한 장 한 장마다 뼈를 때리는 듯한 짧은 글귀가 함께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그림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임금님께서 그 자리에서 진노하셨다네. 그림 속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튀어나와 관리를 물어 죽일 것 같아 그림 속 모라는 피눈물을 흘리는 듯 붉었다지. 보부상은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민준과 수미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만인소가 바로 지난 겨울 두 사람이 쌀과 종이를 바꿔가며 밤새도록 그렸던 바로 그 그림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노한 임금님은 즉시 암행어사를 파견했습니다. 관찰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밝혀져 창고에 쌓아두었던 쌀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손을 잡았던 자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윤영의정의 세도도 그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 역시 부정한 관찰사와 재물을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 모든 벼슬을 빼앗기고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수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아궁이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묵은재를 털어내듯 긴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기슭의 초가집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수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혹독한 눈보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중과 수민이 처음 만났던 숲속 나무들은 저마다 연두빛 새순을 틔웠고 마당가에는 붉은 매화가 활짝 피어 향기를 흩뿌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판 그림으로 모은 돈은 제법 많았습니다. 민주는 쓰러져 가던 초가집을 고쳐 튼튼한 집을 세웠 그 옆에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작은 서재 사랑방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의 작은 집 마당에서 조촐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붉은 비단옷이나 화려한 족두리는 없었습니다. 수미는 자신이 직접 짠 고운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민준 역시 가장 깨끗한 선비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하객이라고는 장터에서 그림을 사갔던 주막 주인과 손주에게 줄 잉어 그림을 사갔던 꼬부랑 할머니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전부였습니다. 수미는 얇은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여전히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봄햇살 아래 그것은 더 이상 흉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겪어낸 긴 겨울을 증명하는 하나의 무늬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구해왔던 그날 밤처럼 흙벽에 그려진 매화를 보았던 그날처럼 따뜻하고 거짓없는 미소였습니다. 수민도 마주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영의정의 딸이라는 굴레를 잊었고 자신을 가두었던 그 높고 차가운 담장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원해준 저 미소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새로 지은 집 처마 밑에 나란히 섰습니다. 민준이 족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수민이 오늘 아침에 완성한 그림이었습니다. 맑은 연못 위에서 한 쌍의 원앙원앙이 다정하게 헤엄치는 그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그림을 서재에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그림 속 원앙과 그림을 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